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 성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진님, 네. 이종철님, 네. 강명자님, 아닌가? 강명자님 안 오셨나요? 이분은 등록이 아니었네요. 네. 김영재님, 안정주님, 네. 친구분은 요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아, 지금 뭐 아, 한 달 넘었는데 그러게요. 오늘도 도저히 예.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건강. 그래서 좀 몇 주째 안 보이긴 했는데 아프셨군요. 네. 쾌차를 빈다고 전해 주십시오. 우춘님, 네. 유상봉님, 유상봉님은 안 오셨고, 윤태호님, 윤태웅 그런가요? 아, 친구가 윤태웅 그렇군요. 제가 그러네요. 네. 이영환님, 죄송합니다. 이명환님, 네. 저한테 꿈 한 번 주셨었죠. 그 후에는 기록된 건 없고요. 네. 귀찮아서 예, 한번 저하고 약속 정해도 좋습니다. 끝나고 종이 저기 기록지요. 저기 실장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기 파일로요. 그러면 저기 수업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워드는 많이 하세요? 그러면 파일이 편하죠. 네, 저기 파일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그럼 수업 끝나고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잠깐만요. 명환님, 그다음 이삼풍님 안 오신 것 같고요. 한상덕님, 네. 황정옥님, 네. 임재춘님, 네. 오늘 저쪽에 앉으신 분 안 오셨네요. 임지훈님이죠, 네. 김애원님, 안 오셨고, 이분이 저쪽 끝에 앉으셨던 분. 박정수님, 네. 마찬가지로 그 기록지가 더 필요하면 그게 괜찮아요. 네. 한 번 주셨었죠. 네, 뭐 더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쵸. 아니 기억이 안 나면 못 하고, 예, 기억나는 거는 해서 언제 한번 저한테 그 면담 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이문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전구경님,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유회를 가신 분이 많으신 건가요? 네.
예, 오늘은 이제 무의식의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중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개념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이 무의식 개념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9강이잖아요. 9강 우리 14주인데 사실 휴일이 하루 있어서 13강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 워낙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철학적 꿈 분석이라는 게 뭔지 두 가지 원리로 제1원리, 제2원리, 꿈의 텍스트와 콘텍스트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두 원리를 설명드렸고, 물론 이 상호 콘텍스트 개념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두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방법론으로서 이제 분석 질문과 이제 숙고적 연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꿈 분석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었죠. 그 이제 기존의 정신 분석과 방법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개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상징 개념, 상징은 이제 맥락 의존적이다라는 이제 그 태제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꿈을 뭐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나 자신과의 대화다. 그거를 나의 무의식과의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주를 걸쳐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봤죠. 반복되는 꿈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소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또는 꿈이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이것에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꿈이 나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로 이제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시켰고, 오늘은 이 제 텍스트로는 4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장이 그 무의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4장은 이 무의식 개념인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철학적 꿈 분석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제 꿈에서 세 개의 은기둥 혹은 네 개 이제 이렇게 그 상징했었던 그 세 가지가 텍스트 개념, 그 다음에는 그 숙고적 연상, 그리고 무의식,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상징,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우리가 세 가지는 다 살펴봤고요. 텍스트 개념, 숙고적 연상, 상징 개념은 다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무의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꿈 분석을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 한 세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의식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개념은 철학적 꿈 분석만이 아니라 이 꿈 분석을 하는 어떤 이론도 사실은 이걸 언급하지 않고는 꿈을 분석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제 중심적이고 또 그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주에 걸쳐서 다루려는 것은 이 무의식 개념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꿈 분석 이론하면 대표적으로 정신 분석이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을 창시하면서 이 무의식 개념을 사실은 창시를 해요. 나름.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신 분석도 계속 새롭게 전개되어 나갔거든요.
우리가 신정신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프로이트가 100년 전에 창시한 그 정신 분석이 고전적 정신 분석이라면,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시작한 그게 고전적 정신 분석이라면, 그 이후의 학자들이 그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이 정신 분석을 개선하고 또 전개시켜 나갔어요. 그걸 우리가 신정신 분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융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호랭 카나이라는 여성 정신분석 학자도 있고요. 뭐 에릭 프롬 같은, 또는 아들러, 아마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이런 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새로운 신정신 분석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제시한 이 무의식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개선하고 뭔가 수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무의식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이 철학적 꿈 분석이 이제 기존의 정신 분석과는 굉장히 다른 그 이론을 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꿈 분석 이론이라면 기본 개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 개념이 같다면 사실은 그건 새로운 게 아니죠. 그 기본 개념 위에서 그냥 조금 변형을 한 것에 불과하겠죠. 이제 그런데 저는 꿈에 대한 어떤 출발을 아주 다르게 새롭게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개념들이 다 사실은 검토되고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지난번 상징 개념도 제가 제시한 상징 개념은 달랐잖아요. 맥락 의존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그리고 어떤 고정된 프로이드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고정된 번역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 같은 벌레, 뱀, 돼지,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 꿈의 맥락에 따라서 상징들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의식 개념이 저는 사실은 가장 차별화된다고 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가장 기본이 무의식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무의식 개념은 기존의 정신 분석과는 정말 많이 다르고 오히려 대조되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서, 오늘은 이 무의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제가 새로 제시하는 이 철학적 꿈 분석의 무의식, 저는 철학적 무의식이라고 일단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무의식을 상징하는, 제가 이제 꿈도 꾸었어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흥미로운 꿈이었는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 무의식 개념을 골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꾸었던 꿈을 소개시키면서, 그런데 그 꿈도 이제 이 무의식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미지를 제 그 꿈에서 이제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정신분석이 아니라 철학적 꿈 분석을 소개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무의식을 어쨌든 창시한 프로이드의 입장을 우리가 또 잠깐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다른가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앞에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철학적 꿈 분석의 무의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사례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제가 제시하는 태제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4장의 이 내용을 이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무의식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검토를 함으로써 이제 무의식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무의식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하나의 명제로 표현한다면 이 두 번째 이 명제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집에 산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비유죠. 실제로 의식의 집이 있고 무의식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이제 은유처럼 무의식은 의식의 집을 떠나서 별도로 어디 보통 이제 그 무의식에 대해서는 저 깊은 어떤 밑바닥에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곳에 무의식이 실제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의식은 우리가 그 도달할 수가 없는 마음 저 깊은 곳에 독자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사실은 무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무의식은 의식의 집에 산다. 정말 다른 새로운 이제 명제죠. 어떤 의미로 그런지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의식과 무의식에도 상호 콘텍스트가 있다. 우리가 상호 콘텍스트 개념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꿈들 간에 서로의 맥락이 된다는 건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도 서로의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상호 콘텍스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이걸 토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이제 무의식 개념은 이제 프로이트가 그 정신 분석에서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도 무의식 자체만을 한 챕터로 놓고 명료하게 정의 내리면서 체계화한 그런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외죠. 정신 분석하면 무의식 개념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설명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알고 있으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대요.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의식을 이런 정의로 접해 보셨어요? 이런 정의로 접해 보진 잘 않았죠.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도 보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알긴 아는데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 표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 읽어내야 돼요.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러면
실제로 알고 있는 건 내 안에 어떤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자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내 안에 두 자를 이제 상정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자는 독립적인 실체는 아니라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의식적 자아는 내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거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적합합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냥 편리상 무의식적 자아라고 해볼게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그럼 실제로 알고 있는 건 무의식적 자아.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의식적 자아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죠. 무의식적 자아는 알고 있는데 의식적 자아는 모르는 것. 이게 무의식.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도 그냥 무의식적 자아, 의식적 자아라고 대체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그 개념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이제 무의식 개념인데, 이것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 개념으로 결국 제시됩니다. 프로이트나 정신분석의 대부분의 그 흐름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 개념이에요. 무의식의 개념이 의식이 접근할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정의 내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봉 있었죠. 이거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의식이 알 수 없는 것이죠. 무의식은 의식이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 무의식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식이 알 수 없는 것,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것은 우리가 인식적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 즉 의식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의식적 실제가 있는데 어딘가에 의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하나는 인식을, 무의식에 있는 도대체 알미 뭐야 라고 했을 때 의식적으로 그걸 인식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의식에 의해서 그 무의식적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인식적 차원과 이제 존재론적 차원을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분석을 보면 이게 인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다 맥락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프로이드의 이 워딩 그대로 자신이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것은 무의식은 알고 있지만 의식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알 수 없는 것,
이제 이게 무의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프로이드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의미의 무의식을 주장했을까? 우리는 지금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철학자들은 항상 그 근거,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야. 말해봐. 그 근거가 정말 올바른지 받아들일 만한 건지 따져보는 게 이제 철학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 개념을 주장하는 어떤 근거들. 그러니까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3가지 정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프로이드는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가지 중에 뭐 어떤 경우는 한 3-4가지 더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 3가지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무의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 좀 부정하기 어렵죠. 꿈을 꾸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꿈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꿈이 바로 이런 무의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근거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데에도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또 하나는 최면. 이 3가지, 물론 신경증 뭐 이런저런 말들도 더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3가지가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가장 중요한 건 꿈, 또 하나는 이 말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할 즈음에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무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의도했는데 어떻게 실수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프로이드는 그런 말 실수 속에서 그 사람은 사실은 강의를 지금 하고 싶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끝나기를 바라는 욕구가 무의식에 있어서 나는 의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내 말의 그 실수 속에 나의 무의식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좀 되게 유머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런 종종 말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너무나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좀 무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무의식이 이게 그런 욕구가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로, 증상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실수 속에 우리의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은 알고 있지만 의식은 모르는 것이 그 안에 있다. 뭐 이거 말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꿈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에서 좀 중간중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프로이트는 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사실은 자신이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의 대표적인 게 꿈이에요. 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꿈의 의미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의 의미는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이미 내가 어젯밤 꾼 꿈의 의미를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깼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식은 몰라요. 근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은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을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이분법적이라고 했잖아요. 무의식이 알고 있는 진짜 꿈이 있고, 근데 무의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검열하고 왜곡해서 다른 형태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을 꾸고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꿈은 왜곡된, 그러니까 무의식이 검열을 받은 왜곡된 꿈, 사실은 진짜 꿈이 아닌 거죠. 이미 왜곡된 것이니까. 이런 꿈이 있고 진짜 무의식이 아는 꿈의 의미에 해당하는 그 본래적인 꿈은 따로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이분법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의식 개념으로 하면 그냥 꿈은 무의식이 알고 있어요. 의미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꿈, 어젯밤 이런 꿈을 꾸었지 하고 떠올리는 꿈은 이미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꿈이 아니죠. 검열을 거쳐서 왜곡된 것.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당연히 몰라요. 그 꿈의 의미를 그 무의식이 왜곡시키고 또 상징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 개념에 딱 해당이 되죠. 무의식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의식은 모르는 것, 꿈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도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면은 뭐냐 하면 이 최면사가 이제 최면을 걸어놓고 어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명령을 이제 한대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5분 후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라라고 최면을 걸어요. 예를 들면 깨어나서 5분 후에 저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 이렇게 그 최면을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 사람은 깨어나서 5분 후에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 명령대로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가 왜 그 집에 찾아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즉 자기 행위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즉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몰라요. 그 행동을 하는 그 이유나 원인을. 그런데 그건 뭐였어요? 최면술사의 명령 또는 그 암시였죠. 그걸 보면 마찬가지로 최면에 걸린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시하거나 알고 있는. 근데 그걸 이제 무의식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대체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에 그게 있는가? 최면술사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나의 무의식에 자리 잡았는가까지 전제되어야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프로이트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의식의 존재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이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무의식적 욕구나 갈등, 억압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출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무의식에 우리가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이 아는 어떤 욕구나 갈등 또는 억압받은 것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이런 형태들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실수. 그러니까 꿈도 우리가 억압된 어떤 욕망이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실수도
무의식에 있는 어떤 욕구가 우리 의식이 모르는 실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의식적 욕구는 뭔가, 왜 이런 욕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도대체 왜 우리 무의식에는 그런 억압된 욕구가 있는 것이야.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철학적 꿈분석의 그 무의식 개념과 대조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